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 로레인 모텔 2층 발코니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 오후 6시 1분 단 한 발의 총성이 꽂혔습니다. 총알은 그의 오른쪽 얼굴을 관통해 목과 척수 쪽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5분 39세의 나이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정말 한 사람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끝낼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 사회를 끈질기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으며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테네시주 멤피스의 거리였습니다. 킹 목사는 당시 극심한 차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파업 중이던 흑인 위생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멤피스에 방문했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만연했던 시대, 흑인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동료 2명이 압사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분노는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폭력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싸우자고 호소했지만 현장은 이미 팽팽한 갈등과 분노로 격렬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위기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4월 3일 밤 그는 메이슨 사원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훗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다로 회자되며 길이 기억될 이 연설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죽음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이미 예감하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섬뜩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공간을 가득 메운 군중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임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 4월 4일 저녁 식사 약속을 위해 옷을 갖춰 입고 방을 나선 순간 로레인 모텔 발코니 난간 근처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그에게 총탄이 날아듭니다. 오후 6시 1분 정확히 심장을 겨냥한 단 한 발의 총성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과 혼란 속에서 동료들은 쓰러진 그를 눕히고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했지만 상처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총알은 그의 머리와 목을 관통하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은 그날 밤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킹 목사의 사망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타자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격렬한 폭동과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갔고 킹 목사가 평생을 바쳐 주장했던 비폭력이라는 말조차 잠시 무력해 보일 만큼 분노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이는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상처 그리고 인종 갈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순간이자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는 곧 단독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제임스 얼레이. 그는 전과자이자 탈옥 전력이 있었으며 수많은 가명을 사용하고 복잡한 이동 경로를 통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꾸러미에 소총과 쌍안경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그 물증이 제임스 얼레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이는 국제적인 도주 끝에 1968년 6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1969년 3월 10일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99년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 명의 범인이 총을 쐈고 그는 체포되어 처벌받았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이 거대한 비극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결론은 오히려 더 큰 의문과 논쟁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이 결론에 납득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얼레이는 유죄 인정을 철회합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며 라울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쏘지 않았다는 그의 외침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고 결국 1998년 교도소에서 사망하며 의문만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이의 주장 자체보다 더 큰 파문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적인 의문을 증폭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가족의 입장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가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단독범의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 수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배후 세력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멤피스에서 부당 사망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은 로이드 조어스와 정체불명의 공모자들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평결을 내립니다. 이 소송에서 킹 가족은 손해배상으로 상징적인 금액인 $100만을 요구했는데 이는 진실규명이 최우선 목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또 한 번 미국 사회를 거대한 논쟁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환호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민사재판의 평결만으로 국가 음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 평결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풀리지 않는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법무부는 2000년 광범위한 재조사를 거쳐 음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은 정부의 공식 결론과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대중의 의혹 사이에서 영원히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사와 관련된 일부 기록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FBI의 감시도청과 연관된 자료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기밀로 봉인되어 왔으며 이 봉인 자체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왜 아직도 숨기는 정보가 있는가? 누군가에겐 이것이 명백한 음모의 증거처럼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기관의 운영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미공개라는 사실이 진실이든 오해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의혹은 킹 목사 암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오늘날까지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암살 사건과 관련된 무려 23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FBI의 수사 세부 사항, 사건의 잠재적 단서에 대한 논해, FBI 내부 메모, 그리고 암살범 제임스 얼레이 관련 정보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FBI의 감시와 괴롭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FBI는 킹 목사를 오랫동안 감시해왔으며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킹 목사와 FBI 초대 국장인 제이 에드거 후버와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제임스 얼레이의 전 수감 동료가 암살 계획을 미리 들었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레이의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계획적 암살설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킹 목사의 가족들은 FBI가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깊이 의심하며 FBI나 트럼프 행정부가 킹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이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할까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공개된 문서들이 완전한 역사적 맥락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 킹 목사의 조카딸은 문서 공개를 진실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가족들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밀 문서 공개는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해석과 논란, 그리고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드러낼지는 앞으로의 연구와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쩌면 단순히 범인이 누구냐는 피상적인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킹 목사가 살아있을 때 그는 단지 인종차별 문제만을 외치고 해결하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미국의 뿌리 깊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미국 사회 시스템과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건드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류 사회와 기득권층에게 킹 목사의 이러한 목소리는 매우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명의 위대한 민권 지도자의 상실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 자체에 겨눠진 총성이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이상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힘의 작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그 총성이 한 남자의 손에서 나왔다고 굳건히 믿고 다른 누군가는 더 큰 구조와 권력이 그 손을 움직였다고 의심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1968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쓰러진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를 믿는 방식이자 정의와 평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이 사건의 진실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해왔으며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날의 사건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날 방아쇠를 당긴 손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질문. 왜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는가?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사회가 아직도 풀지 못한 현재 진행형의 미스터리이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은 미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끝나지 않는 논쟁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 추구의 중요성과 역사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